제기 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프로그램을 구현할 때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함수를 만들 때 제기 호출이라는 걸 사용해서 만드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제기 호출은 뭐냐면은 함수 내에서 다시 해당 함수를 호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함수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호출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 반복문은 종료 조건이 절대 만족될 수 없으면 무한 루프가 되듯이 제기 호출도 종료 조건이 절대 만족할 수 없으면 무한 제기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제기 호출을 작성할 때는 무한 제기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겠고요. 그럼 언제 이런 제기 호출을 이용해서 문제, 함수를 만드냐 하면은 한 문제를 같은 종류의 작은 문제로 표현할 수 있으면 제기 호출을 이용해서 매우 직관적이고 간결하게 프로그래밍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1부터 n까지 더한다. fn은 함수는 1부터 n까지 더한다. 그러면 이 함수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을 가지고 fn은 fn-1 더하기 n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즉, 그 문제를 원래 문제를 그것의 똑같은 유형의 작은 문제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면 이거를 그대로 프로그램으로 옮겨오면 돼요. 근데 지금은 이건 1부터 n이었는데 이 함수는 1에서 n까지 다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덧셈이 곱셈으로만 바뀌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팩토리얼 n은 n 곱하기 팩토리얼 n-1이다. 이게 요 식입니다. 그럼 이 식을 그대로 함수로 옮겨오면 되는데 엔딩 컨디션, 제기 호출이 종료 조건이 돼야 되겠죠. 그럼 팩토리얼 n-1을 부를 테고 팩토리얼 n-1을 부를 테고 이게 언제까지 가야 돼요? n이 1보다 작아지면 1과 같아지면은 뭘 리턴하면 돼요? 1을 리턴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팩토리얼은 계속 부를 때 원래 것보다 n-1 하나 줄어드는 문제를 부르게 돼요. 그러면 결국은 가서 1이 되겠죠. 그래서 언젠가는 종료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한 문제를 같은 종류의 작은 문제로 같은 유형의 작은 문제로 표현할 수 있으면 제기적으로 프로그램 하게 되면 매우 간결하게 프로그램 문장이 몇 줄 안 된다는 거예요. 몇 줄 안 되게 프로그램 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 팩토리얼을 이렇게 제기 호출을 이용해서 구현하지 않고 반복문을 이용해서 구현할 수 있는데 반복문을 이용해서 구현하면 이제 이런 형태가 되겠죠. 얘보다는 얘가 라인 수나 에 비해서 훨씬 더 간결합니다. 보통.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걸 어떻게 반복문을 작성하지 고민될 때가 있는데 이게 제기적으로 표현할 수 있으면 제기 문제 형태로 표현할 수 있으면 훨씬 더 이게 왜 성립하는지 모르더라도 이게 왜 이렇게 되면 정확하게 값이 나오는지 모르더라도 이렇게 구현하는 것이 훨씬 더 간결하게 구현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반복문을 써서 구현하는 것이 매우 힘들 때가 있는데 오히려 제기적으로 구현하면 되게 쉽게 구현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함수 호출은 저렴한 연산이 아닙니다. 지난 거에서 봤듯이 함수 실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죠. 반환값의 복사, 그 다음에 공간 반납까지 많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수 호출은 저렴한 연산이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함수 호출이 n-1번 이루어지겠죠. n-1번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얘는 함수 호출이 요 팩토리 한번 불러주면 그 안에서 포르프 돌면서 계산을 하는데 요 옆에 있는 제기 버전은 요 m 팩토리얼 10을 구하기 위해서 팩토리얼 9, 8, 7, 1까지 10번의 제기 호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수 호출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행 속도를 비교했을 때, 성능을 비교했을 때 얘가 윈이다. 이쪽이 윈이다라는 거예요. 자, 제기 호출의 문제는 함수 호출이 많아져서 실행 속도가 느려진 것 외에 더 큰 문제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서 피보나치 수라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피보나치 수는 이렇게 이어가는 거예요. 이전 두 개의 값을 더해서 다음 값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1, 2에서 3이고 그 다음 값은 2, 3 더해서 5가 됩니다. 그러니까 피보나치 수 n은 n번째 피보나치 값을 계산하게 되는 거예요. n번째 피보나치. 그러니까 피보나치 5 다섯 번째 값을 계산하면 이게 5죠. 5인데 그걸 계산하기 위해서는 네 번째와 세 번째 것을 더해야 돼요. 여기서 5는 이제 0번부터 나가니까 얘가 0, 1, 2, 3, 4, 5면 8. 8을 계산하는 거예요. 8. 8을 계산하는데 이 피보나치 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래 문제를 그것의 똑같은 종류의 작은 문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fiv n은 fiv n-1 더하기 fiv n-2가 되죠. 그래서 원 문제를 그와 똑같은 종류의 작은 문제로 표현할 수 있고 그걸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순식간에 우리가 이런 코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언제 종료되냐? 우리가 처음 두 개의 값은 1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 값도 2라는 걸 알기 때문에 2보다 작으면 n을 리턴해 주면 돼요. 이게 equal 2가 돼도 됩니다.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제기 호출 함수의 성능을 한번 보려 그러면 제기 트리라는 형태의 그림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이걸 그려보면 몇 번의 제기 호출이 일어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게 점점 늘어나죠. 2배로 계속 내려가면서 늘어납니다. 즉 지수만큼 2의 n승배로 계속 증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출하는 수가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이 호출하는 수가 많아지는 이유는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은 중복 계산을 하게 돼요. 중복 계산이죠. 그렇죠? 한번 계산했던 거를 또 계산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같은 문제일 수 있는데 그 성격을 좀 나눠보면 제기하는 호출수가 너무 많다. 그리고 중복되는 중복 제기 호출수가 또 많다. 그런 문제들 때문에 결국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함수 호출이 너무 많아지면 뭐가 발생해요? 스택 공간이 부족해질 수가 있습니다. 끝이 안 나요.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 환경에 따라서는 스택 공간이 부족하다고 해서 프로그램이 중간에 끝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코드로 봅시다. 코드로 보면 fiv가 이제 리커시브한 게 요게 원래 제기적으로 구한 거죠. 제기적으로 구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위에 있는 거는 꼬리제기라고 하는데 좀 다른 방법으로 구했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방법을 한번 실행을 해보면 꼬리 재기는 금방 출력이 되는데 제 컴퓨터가 지금 막 뜨거워지고 있어요. 계속 CPU만 돌고 있고 나올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계속 내버려 두면 언젠가 끝날까요? 안 끝날 수도 있습니다. 리커시브 오베 이거 자체가 지금 실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얘는 실행이 됐는데 실행돼서 결과까지 나와버렸는데 얘는 실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실행이 안 되는 이유는 아까 이게 지금 오니까 요 정도의 그래프가 만들어졌는데 지금 내가 돌린 건 F500이에요. 그러면 499, 498 이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수의 함수 호출이 필요합니다. 어마어마한 수의 함수 호출이 필요한데 이런 문제는 이제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냐? 여기 해결 방법으로 꼬리 재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보통 방법 1 재기를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즉 재기적으로 구현했는데 보니까 이 재기 호출되는 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에서 이 문제를 필요한 시간 내에 못 구한다. 아니면 컴퓨터에 너무 부하가 걸린다. 그러면 얘를 안 쓰고 요걸 쓰는 거예요. 반복문으로. 그런데 어떤 문제는 문제 자체가 너무 복잡해서 반복문으로 작성하는 것 자체가 힘들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으면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게 꼬리 재기라는 거예요. 여기는 꼬리 재기. 즉 함수에서 마지막으로 수행하는 것이 재기 호출인 경우를 말합니다. 재기 호출. 함수에서 마지막으로 실행되는 것이 재기 호출이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이게 마지막 문장이에요. 그런데 이걸 보면 요걸 보면 아니면 앞에 거를 갖고 설명할게요. 얘는 팩토리얼 n-1이 다 끝난 다음에 그 끝난 결과와 뭘 곱해요? n을 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되냐면 계산은 쭉 내려가서 팩토리얼 1까지가 호출돼요. 그럼 여기까지 호출이 되면 아무것도 계산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이 함수가 종료되면서 올라오면서 1 곱하고 2 곱하고 쭉 해서 n을 곱해줍니다. 즉, 이 팩토리얼은 꼬리 재기가 아니에요. 리턴문에 함수 호출이 있지만 이 호출이 마지막이 아니라 얘가 끝나고 나면 n을 곱해줘야 되는 형태가 됩니다. 그런데 요거의 경우도 요쪽이 끝나더라도 요쪽이 또 끝나야 돼요. 그러니까 꼬리 재기가 아닙니다. 근데 얘는 함수가 요것만 끝나면 돼요. 그래서 이 함수로 다시 와서 오더라도 얘가 불러진 이 함수 다시 오더라도 할 일이 없습니다. 할 일이 없다는 건 그 스택을 남겨둘 필요가 없습니다. 스택을 남겨둘 필요가 없으니까 스택을 남겨두지 않아요. 누가? 컴파일러가 최적화를 해줍니다. 최적화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파일러는 코드를 분석해서 그 코드가 좀 더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나는 이렇게 작업을 하더라도 프로그래머는 이렇게 만들었다 하더라도 컴파일러는 이 프로그램을 보고 다양한 최적화를 해줍니다. 좀 더 성능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꼬리 재기로 만들게 되면 컴파일러는 이거를 최적화해서 만들어준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어진 문제가 이거죠. 피보나치 fn은 fn-1 더하기 fn-2다. 그러면 되게 직관적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 얘를 다시 꼬리재기로 바꾸는 거는 그렇게 직관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 번 훈련을 해보면 또 어떤 문제들은 비교적 쉽게 이 원래 문제를 꼬리재기로 바꿀 수가 있어요. 꼬리재기로 바꾸면 아까 보시는 것처럼 되게 어려운, 그러니까 오래 걸릴 걸 문제를 되게 빠른 시간 내에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물론 가독성 측면에서는 별로 안 좋아요. 가독성 측면에서. 얘가 요 코드를 보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쉬운데 요거를 보기는 대단히 코드를 이해하기는 좋아요. 근데 이 코드를 보면 이게 피보나치를 구하는 코드가 맞는지 아닌지 헷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요것도 변하고 요것도 변하고 요것도 변해요. 결국은 이 인자값이 축척이 됩니다. 그리고 맨 밑에까지 가면 이제 이 값이 반환이 되면서 원래 값을 얻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테이피브를 보낼 때 이제 이런 우리가 이제 리커시브로 프로그램을 구현하는데 이거를 바로 호출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를 만들고 재기 버전을 따로 만들고 원래 함수에서는 그 재기 버전을 호출하도록 구현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테크닉으로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수를 어떤 재기적으로 만들 때 그 재기적인 함수를 밖에서 바로 불러서 실행을 할 수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는 원래 함수가 있고 그 함수를 재기적으로 구현하는데 걔는 별도로 구현하고 이 함수에서 piv에서 이 재기 버전을 부르는 형태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n이 들어가면 n-1이 되고 이제 처음에는 어떻게 돼요? previous n이 1로 오게 되고 previous n에 더하니까 0, 1 더한 게 1, 1이 됩니다. 그러면 얘를 5라고 하면 얘가 이제 4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돌아가고 나면 3이 되고 previous n은 요거 값이니까 1이 되겠고 요 값은 1 더하기 1이 되니까 2가 돼요.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구현해서 데려오면서 구하는 것 같은데 내려가면서 아예 구해버리고 있죠. 거꾸로 구하는 거 형태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1번은 반복문 이용하는 거, 반복문. 두 번째는 꼬리 재기. 세 번째는 좀 어려운 용어일 수 있는데 메모이제이션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재기 호출하는데 그 결과들을 저장하는 거예요. 저장을 해서 이렇게 가서 F3를 구해놨으면 다시 또 갔을 때 이 트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미 계산해놨으니까 저장된 것에서 가지고 옵니다.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거꾸로 가야 되는 형태로 가는데 어쨌든 이 개념은 중복 재기 호출이 문제가 되니까 중복 재기 호출을 안 하는 거예요. 한번 불러줬던 거는 다시 또 안 부른다. 왜? 그 불러진 결과값을 저장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F0이 여러 번 부르는데 F0은 이미 계산해 놨으면 호출이 안 되고 갖고 오는 겁니다. 그런 방법이 또 하나 있습니다. 자, 실습으로 sum of digits라는 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x가 1, 2, 3이면 얘들을 더하는 거예요.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6을 반환하는 거고, x가 음수이면 마이너스 x에 대해서 계산한다. 즉 마이너스 12도 3, 12도 3으로 작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을 이용해 작성하고 제기로 작성한다 라고 하면, 우선 양의 정수일 때를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y 제가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y 0보다 크면 각 자릿수를 구해야 되겠죠? 각 자릿수를 구해야 되니까 d는 뭐 변수 생략 다 할게요. x 모두 10 양의 정수일 때만. 그리고 sum은 equal 0. 그러면 sum은 플러스 d. 그리고 x는 어떻게 돼야 돼요? 10. 그럼 이걸 반복하면 합을 계산하겠죠? 3, 2, 1 더해서. 그러면 이렇게 반복문으로 만들 수도 있는데, 재기적으로 작성하고 싶으면 원 문제를 이것의 작은 문제로 표현해 봐야 되겠죠? 그러면 fx는 뭐하고 같냐면 fx 모두 10. 모두가 아니라 여기는 나누기 10 더하기 x 모두 10이 되죠. 그래서 f는 처음에 123이면 그 다음에 12 갖고 계산하고 거기다가 3을 더하고, 그 다음에는 1을 갖고 계산하고 2를 더하고,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int fx는 함수로 만들면 return 종료 조건 빼고 대충 만들어 보면 f x 나누기 10 더하기 f x 모두 10입니다. 그러면 얘는 꼬리 재기는 아니에요. 꼬리 재기는 아닙니다. 왜? 요걸 하고 나서 요걸 해야 되니까. 꼬리 재기는 아닌데 이제 이런 식으로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코드를 보면 이 코드에서는 이제 음수도 들어야 되니까 음수를 들어오면 양수로 바꿔줘야 돼요. 근데 모든 음수에 대해서 양수로 바꿀 수 없으니까 x가 int min이 들어오면 x를 int max로 바꾸고 플러스 sum을 0이 아니라 1부터 시작합니다. 왜? int min의 절대값은 int max보다는 하나 커요. 하나 크기 때문에 1을 더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여기서처럼 이렇게 sum에다가 x 모두 10을 더하고 x는 10을 나누게 되겠습니다. 리커시브 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이제 이 경우도 보세요. x가 마이너스 1이 들어올 수 있죠. 마이너스 값이 음수가 들어올 수도 있고 양수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재기적인 부분들은 그 부분들을 매번 검사하는 게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원 함수에서 그 부분은 하고 양수 부분에 대해서 양수에 대해서는 이제 리커시브한 버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꼬리재기에서처럼 원래 함수가 내가 만들려는 함수가 있으면 그 함수에서 재기 버전, 재기 부분을 떼서 다른 함수를 만들고 이 함수에서 재기 버전을 부르는 형태로 구현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현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코드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 아까 이제 그 팩토리얼을 했었는데 썸을 1부터 n까지 합을 만들면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겠죠. 물론 이거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은 n 곱하기 n 더하기 1 나누기 2겠죠. 이걸 리커시브하게 구현하면 이렇게 되겠고 얘는 꼬리재기가 아니에요. 그럼 꼬리재기로 바꾸려면 이런 식으로 요 합 과정을 요런 부분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요 부분을 요 안으로 인자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리커시브한 경우에는 인자가 하나였는데 이제는 그 종료를 나타낼 조건을 갖고 있고 그 변화되는 계속 축적되는 덧셈 값은 요 인자에서 계산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함수를 우리가 작성하기 전에 그 함수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면밀히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은 그 함수의 사전 조건과 사후 조건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사전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함수가 올바르게 동작하기 위해 함수 호출 전에 충족돼야 되는 조건이고요. 사후 조건은 사전 조건이 만족된 상태에서 함수가 호출되어 정상 종료되면 충족돼야 되는 조건입니다. 예를 들어 사전 조건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봐야 되는 것은 인자들이 충족해야 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함수를 만들 때 이 함수는 어떤 인자들을 받아야 되고 그 인자들의 유효 범위 또는 인자들의 유형값이 뭐냐라는 것을 분석을 해야 돼요. 이 분석이 바로 사전 조건을 분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만약 함수가 전역 변수를 사용하게 되면 이 전역 변수가 이 함수 호출 전에 갖춰져야 되는 조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전역 변수를 쓰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만에 하나 전역 변수를 쓸 경우에는 이 전역 변수도 함수의 사전 조건에 포함되어야 된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객체 제항을 살펴보게 되면 객체 메소드는 함수의 인자뿐만 아니라 객체 상태도 사용하기 때문에 이 상태가 사전 사후 조건에 다 고려가 돼야 됩니다. 이 메소드 부르기 전에 객체가 어떤 상태에 있어야 되냐, 또 이 메소드 부르고 나면 객체는 어떤 상태에 머물러야 되냐, 이거를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사후 조건을 우리가 살펴볼 때는 반환값, 함수가 어떤 값을 반환해야 되냐, 인자들이 정상적일 때 함수는 어떤 값을 반환해야 되냐, 이것이 사후 조건에 해당되겠습니다. 사전 조건과 사후 조건은 함수 모체 구현과 무관한 독립적인 조건이기 때문에 함수를 구현하기 전에 분석되고 서술돼야 됩니다. 즉 함수 몸체는 이 사전 조건과 사후 조건을 만족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지, 함수 몸체를 만들어 놓고 나서 사전과 사후 조건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사전 사후 조건 말고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되는 것이 부작용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 부작용에 대해서는 사전 사후 조건을 먼저 설명드리고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예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함수가 있습니다. 이 함수는 두 개의 정수를 받아서 그것의 합을 출력해 주는 겁니다. 그럼 사전 조건은 이 값이 정상적인 값이 나오려면은 A, B의 범위가 어떻게 돼야 돼요? 이 두 개의 값을 더했을 때 이 범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int min보다는 같거나 커야 되겠고 int max보다는 같거나 작아야 됩니다. 만약 A 플러스 B 값이 이 범위를 벗어나면 여기에 있거나 여기에 있으면 뭐가 발생을 해요? 오버플로우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 sum이라는 이 메소드의 사전 조건은 각각 A, B 값에 대해서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A와 B의 합이 정수 범위 내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정수 범위 내에 있으면 반환값은 인자 두 개의 값의 합한 값을 돌려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은행에서 입금을 처리한다 라고 했을 때 디포짓, 입금을 처리할 때 요게 현재 잔액이에요. 그리고 요만큼의 금액이 입금되는 거예요. 그러면 디포짓이 불러지고 나면 이 밸런스 값은 요 어마운트만큼 증가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이 함수의 사전 조건은 뭐냐? 보통은 아까는 이게 합해서 왔는데 일반적으로는 각각에 대해서 살펴봐야 돼요. 각각에 대해서. 그러면 은행의 잔액은 마이너스 통장이 없다 그러면은 0보다는 크겠죠. 그래서 0보다는 커야 되는 거고 만약 밸런스가 0보다 크지 않다. 그럼 이건 뭔가 입력값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입금해야 된 금액은 음수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0보다는 커야 돼요. 근데 이것도 조건은 0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0보다 커야 된다. 0이면 이상한 것이라고 뭔가 인자에 문제가 있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프로그램 상에서 내 프로그램에서 만약 디포짓이 호출되는데 어마운트 값이 0인 상태로 호출됐다. 그럼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정상적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사전 조건은 또 이 위에 살펴봤던 A 플러스 B를 고려했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현재 밸런스는 int 범위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밸런스 더하기 어마운트는 int max보다는 같거나 작아야 돼요. 그러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오버플로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사후 조건으로는 반환값은 밸런스 플러스 어마운트 또는 밸런스다 이렇게 놓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문제가 생기면은 밸런스를 반환하겠다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사후 조건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전 사후 조건을 만든 다음에 이것에 맞게끔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거는 먼저 제시가 안 돼 있는데 이 배열에서 요 정수값을 찾고자 한다. 우리가 이런 것을 하게 된다. 그러면 요거의 사전 조건, 사후 조건은 뭘까요? 이 함수는 찾으면 그 찾은 위치를 반환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서 constraint 배열이 들어오는데 가까워서 배열은 어떻게 돼요? null ptr이 아니어야 됩니다. 유효한 배열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사이즈는 어때요? 0보다 커야 되겠죠. 0이 들어온다? 이것도 조금 이상한 거예요. 뭐 0보단 크다고 할 수도 있고요. 이제 이거는 이제 조건에 따라 다르겠고요. 사이즈는 또 뭐보다 작아야 돼요?
배열의 용량 보다는 사이즈는 작아야 됩니다. 그리고 니들은 뭐 특별한 사전 조건이 없을 수도 있어요. 모든 정수들을 다 유지한다라고는 문제가 없고, 우리가 살펴보는 배열은 양의 정수만 받는다. 그러면 이 니들의 범위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효하면 나중에 보내진 위치는 어떻게 되냐면 헤이스택 요 값이 i라고 반환되면 i는 뭐랑 같아야 돼요? need하고 같아야 됩니다. need하고 같아야 된다. 종료되고 나면 요 반환된 값이 i면, 그리고 이 i가 -1이 아니면 요 배열에 있는 그 위치에 있는 값은 뭐랑 같아야 돼요? need하고 같아야 돼요. 또 이게 선형 검색을 한다라고 치면 요 i보다 작은 i가 있을 때 j에 대해서는 haystack j는 need하고 같지 않아야 됩니다. 이게 이 함수의 사후 조건이 됩니다. 사후 조건.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간단한 함수를 만들더라 하더라도 그 함수의 사전 조건이 뭐고 사후 조건이 뭔지 면밀히 분석하고 문서하고 그 문서화된 걸 이용해서 함수를 구현해야 됩니다. 사전 조건의 충족은 호출자의 책임입니다. 하지만 함수 내부에서 사전 조건에 대해서 검사해야 됩니다. 이 책임은 이 호출하는 sum32라고 부르는 이 호출하는 사람의 책임인데, 이 엉뚱한 값들이 들어왔을 경우에 그거에 대해서는 검사는 해줘야 되고, 프로그램이 가급적이면 죽지 않고 문제없이 실행되게끔 프로그램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함수 내부에서 사전 조건에 검사를 했는데 사전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어요. 그럼 두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예외를 발생할 수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수 있어요. 왜? 얘는 어찌됐건 어떤 값들이 들어오든 정수를 하나 반환해 줘야 되는데 오류 코드를 이걸로 반환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면은 예외를 발생하는 게 유일한 수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개발 과정에서는 예외를 발생해서 문제 발생을 빨리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야 어떻게 해요? 프로그램 수정해서 강건하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처리하는 문제와 개발된 후 배포된 버전에서 오류를 처리하는 방법은 다릅니다. 그것은 나중에 요 예외 설명할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함수 불변 조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전 사후 조건 할 때 우리가 또 뭐가 있었죠? 반복문 할 때 루프 인베리언트라는 게 있었어요. 루프 불변 조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반복문이 돌아가면서 계속해서 만족하는 조건. 함수 불변 조건은 사전과 사후에 모두 충족돼야 되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은행 입금 계좌의 경우에는
불변 조건이 밸런스는 요 전에도 그 계좌의 밸런스 값은 0보다 커야 되겠고 끝난 후에도 밸런스 값은 0보다 커야 된다. 이런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함수 불변 조건은 나중에 객체지장이 되면 되게 중요해져요. 되게 중요해진다. 자, 그 다음에 아까 함수를 만들 때 또 하나 살펴봐야 되는 게 부작용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함수가 값을 생성한 것 외에 상태를 변경하거나 호출한 함수 또는 외부와 의미 있는 상호작용을 하는 경우에는 부작용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게 전통적인 의미의 부작용입니다. 즉, 예를 들면 수업함수. 수업함수는 이 함수들을 주소 전달을 받고 있죠. 주소 전달을 받는데 컨스트가 없어. 그럼 얘는 다 전통적인 의미에서 부작용이 있는 함수예요. 이걸로 전달된 어떤 요소들이 그 결과들이 함수가 종료되고 나서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주소 전달이나 참조 전달의 경우에는 함수의 입력뿐만 아니라 출력 역할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얘는 다 부작용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효율성만 위해서 주소나 참조 전달할 경우에는 반드시 컨스트로 수식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출력 역할을 할 경우에는 그것이 꼭 필요한지 검토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수업이라고 함수는 어쩔 수 없어요. 얘는 주소 전달 아니면 또는 참조 전달 아니면 이렇게 구현할 수가 없고 이것을 함수로 만드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무슨 이유겠어요? 부작용이 있지만 이걸 함수로 만들었다. 그럼 무슨 이유일까? 여러 번 사용한다는 거예요. 즉 코드 중복을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측면에서는 함수가 부작용이 있다 하더라도 코드 중복을 줄여주는 효과가 다분히 크면 그리고 우리가 이 부작용을 통제할 수 있다. 나름대로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부작용이 있더라도 사용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어떤 void라는 F 함수가 전역 변수를 써요. 쓰고 사용한다. 그러면 이 함수도 무슨 함수가 돼요? 전통적인 의미에서 부작용이 있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또 이런 전통적인 의미의 부작용 말고 특정 컴퓨팅 환경에 종속되지 않은 함수에서 특정 환경에서 동작하는 요소가 있으면 이것 또한 부작용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 함수는 GUI 프로그램 할 때도 전혀 변하지 않고 쓸 수 있고 콘솔 응용을 만들 때도 쓸 수 있고 모바일 프로그램 할 때도 코드 수업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다가 특정 환경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코드를 넣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부작용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예를 다시 한번 들면 오목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럼 이 오목을 콘솔로 만드나 GUI로 만드나 변하지 않는 코드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사용할 수 있게끔 재사용이 가능하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재사용이 가능한 코드에서는 뭐가 없어야 돼요? 특정 환경에서만 돌아가는 코드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거는 프로그램 개발할 때는 외부와 상호작용하는 코드와 프로그램 내부 로직과 관련된 부분을 분리해서 개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목을 만들면은 오목에서 고유적인 거, 사용자와 상호작용하지 않는 그런 부분은 분리하는 거예요. GUI와. 이거를 separation of concerns, 관심사들이 다를 경우에는 분리해라. 그리고 또 나중에 나오는 MVC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모델, 뷰, 컨트롤. 모델과 뷰와 컨트롤을 나눠라. 그래서 모델은 데이터와 관련된 로직들이고요. 뷰는
사용자가 보는 거예요. 컨트롤은 사용자와 인터랙션 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분리해서 독립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라. 그러면 뷰와 컨트롤이 바뀌어도 M 부분은 안 바뀔 수 있다.